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실제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경성을 내왕하신 그 뜻을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순례지를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442쪽. 이 책자는 앞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책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뭐가 의문이 생기면 이 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이니까, 이게 처음에 1번이 소태산 대종사 서울 경성을 품은 뜻해서 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2편에 경성기원의 법문순례해서 대종사님 법문을 최대한 모아본 거예요. 경성에서 하셨던 법문.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맛배기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읽어보셔야 돼요. 이 법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성 예외록 분류표 및 해제에서 경성에서 대종사님 당대 때 예외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내용별로 분류를 다 시켜서 그걸 한번 해석을 또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게 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건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쑥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서울 성적지 순례 코스에서 이 6코스로 나누어서 본 겁니다. 근데 이게 6코스 어떻게 돼요? 제가 나누기를 북종길 코스, 광화문길 코스. 광화문길 코스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광화문이 요즘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종사님과 초기교당 어른들의 흔적이 듬뿍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가면 전혀 소태산 대종사하고는 무관한 땅이라고 여겨요. 여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낙산길 코스, 경성역 코스, 남산길 코스, 우의령 코스. 그래서 원불교 신문에 옛날에 4회에 걸쳐서 이 순례 코스를 이렇게 설명해서 근데 거기에는 4회니까 광화문길 코스하고 경성역 코스가 없었죠. 근데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넣고, 거기서는 창산길이라고 코스 이름을 창산길이라고 했는데 제가 낙산길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낙산이 돼야 창신동 회관과 도남동 회관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낙산길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촌길 코스, 제1번 북촌길 코스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443쪽에 보면, 이 진행 과정을 쭉 설명했고, 그 지도도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뒤에 번호에 따라서 그 지역을 설명을 해놨죠. 이게 과정이 성성원과, 그 다음에 유심사터, 이공주가 민자유나 오라버니의 별장터, 현 중앙고등학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성원과 또 이동진 성성원 댁과 이동진 댁 사이의 그 내왕길, 그 다음에 이동진과 박해산과 천도교 대교당, 원불교 중앙교, 종록교당, 대각사, 조계사, 이런 코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먼저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대는 그 경성역이 없었어요. 이제 세우려고 막 공사 중인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공사 중인데 내리셔가지고 태평여관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어디를 가냐? 지금 성성원가에 가지 않습니까? 이 성성원가 일대가 개동길이죠. 지금 이 개동길. 이 개동길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원불교 경성교화의 시작, 태동, 시작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좀 살펴볼 거.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여성 선진들을 지금 이 북촌, 북촌의 개동길을 비롯해서 그 가회동 이 일대에서 여성 선진을 만나고, 또한 이곳 일대의 그 어떤 그 문물, 또 종교, 이런 것을 대종사님께서 탐방하신, 어찌 보면 교법의 총설에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의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음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기반을 해서 그 기반으로 모든 종교와 문물과 사상을 통합 활용하려고 하는 소태산의 그 웅지, 그 시각으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시고 견문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대종사님이 어디 가셨다, 어디 가셨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종사님의 안목이 되보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순례를 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이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같이 이렇게 이거야, 여기 핸드폰이면 이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해내야 됩니다. 자, 그런 안목에서 보면 정말 제가 개동길도 보면 이곳에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걸어가셨을까라는 거 생각을 하면 그 길이 소중해요. 대종사님이 가신 길을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우리 겁니다. 개동의 길은요, 서울시 거게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익산 정말 대종사님께서 많이 걸으셨던 길 중 하나가 바로 북촌의 개동길이기도 하다. 이걸 보면 첫 번째 성성원가가 있죠. 성성원가가, 이제 아마 이런 거 뭐죠. 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정밀하게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근데, 서문성, 윤사님, 서문성 교무가 이 책을, 서울 관련 책을 쓰셨죠. 경성. 2권 있는데 이분이 다리품을 팔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록. 이게 뭐, 지금 말하면 동사무소 뭐 이런 걸 찾아서 이것에, 이 주소 같은 경우를 많이 찾아서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박영덕 교무, 서문성 교무, 이런 분들의 그 도움에 굉장한 그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밝히는 건 절대적 도움을 받고 기록과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데 주로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성성원가에서 대종사께서 첫 상경에서 원기 9년 3월 30일 그러니까 최도와 안내로 송규, 서중원, 전음광을 대동한 채 서울에 오시죠. 자, 그거 지난 시간에 계속 말했죠. 그리고 경성 근처 태평여관에서 하루를 묵은 대종사 일행은 다음날 58세의 박사시와,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좀 알아놓으면 조금 감이 더 와요. 그러니까 인사를 올리고 동생 박공명성의 딸 집으로 대종사님을 모시게 되죠. 모시니 그 장소가 창덕궁 그 옆인 개동 성성원가의 집이다. 지금 이걸 개동 46번지, 현재 개동길 96-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서, 근데 이때가 성성원님이 신혼 때예요. 와, 신혼 때 대종사님 신세 지으려면은 옛날에 이게 참 오래 못 있죠. 제가 이게 3, 4일 머무셨다고 써놨는데 이 책에 2, 3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 3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종사님 거기 신혼 때 그렇게 있기는 좀 그렇죠. 좀. 이 집에서 쌍둥이 자매인 박사시와 박공명성이 경성의 첫 제자로 입회합니다. 입문, 입회.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대종사님이 그 집에 이제 오래 못 계실 거라고 보면은 대종사님이 일단은 거처를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주동에 이 거처를 마련하는데 서중환 선생님 그때 같이 오셨죠. 서중환 선생님이 불법 연구에
회장, 일대 회장이시죠. 이분이 인화당 한약방 김제에서 그래도 사업을 하셔서 돈을 그래도 융통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서중환님 오시는 것은 아마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은광을 데리고 당주동 현 세종문화회관 뒤편인데 어딘지 정확히 이게 어디라고 좀 기록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 세종문화회관 뒤편 어느 일대에 1개월 한정으로 20여 칸의 가옥을 빌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 빌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월세 개념 같아요. 지금 근데 어느 일정한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돈을 지불한 거죠. 당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물량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짧게 쓰겠다고 하고 빌린 것 같은 추론이 됩니다. 그래도 이걸 빌려서 대흥산이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사에서는 경성 임시 출장소, 임시자가 붙습니다. 임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곳에 이제 이렇게 되면 박사시화님의 역할이 이제 지금부터 최도화님 박사시화한테 대흥사님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흥사님께서 서울에 갈 때는 그래도 박사시화님이 아는 인적 네트워크, 인맥이라고 그죠? 이것을 최도화를 통해서 들으셨고, 거기에 아마 뭔가 시도를 하실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오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이동진화. 그러니까 이분은 가회동, 그러니까 지금 개동에서 옆이에요. 가회동 사시는데 이게 이때 이동진화님 오실 때가 31세, 대중사님 몇 세? 34세. 와, 참 나 34살 때 나 뭐 했을까? 생각도 안 나요. 어린이 아주 철없는 행동 할 때 같은데 대중사님 34세, 31세.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렇죠? 우리가 이 만남을 그리셔야 돼요. 34세 청년 대종사와 이 젊은 이동진화 선진이 만나는 겁니다. 이때 근데 이제 이동진화 선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왕가 이게 이씨 왕가의 종친인 이규용의 소실로 들어갑니다. 소실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소실이란 이 신분사회에서 소실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왕가와 관계되니까 굉장한 명예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한계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뭔가 자부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넘지 못할 요즘에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유리천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신분의 한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박사시와 안내로 당주동 경성 임시 출장소에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박사시와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도정궁 나리의 부인이라는 대방마님이라는 분하고 인연이 돼갖고 그분의 수양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느질을 잘해갖고 궁중 인맥 관계들의 바느질 그걸 했나 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인맥들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겠죠. 이동진화님하고도.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오게 되는데 이게 생불림이라고 해서 이 생불림이라는 이 언어가 과거에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 개념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네.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이라는 이게.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대종사님만 해도 천냥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진화님이 더 신분이 높은 걸로 여기죠.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그때 당대 이제 인사도 않고 책상다리같이 이렇게 딱 있고 그러니까 왔으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뻣뻣하게 이제 계셨던 거죠. 그때 이동진화님 본명이 경수, 경사로 올 때 경사
있다. 그 다음에 물가 숫자. 이 경수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는 이동준환을 보고 군가의 소실 신분이면서나 그 인물의 비범함을 보셨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버틴다는 것은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잘 이제 법을 알아보면 더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법문,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존칭을 썼겠죠. 우리 현재 대종경은 다 이렇게 하대로 돼 있잖아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아무나 대놓고 대종사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대종사님. 경전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경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대종경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소. 최소한 그 정도 말았겠죠.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분하는 일이요.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창생을 제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어찌 그런 데 있어. 이게 소실 생활을 합니까? 대종사님 찔른 거죠. 푹 비수를 가장 깊숙한 데다 푹 찔른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마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큰 일을 해야죠. 큰 일. 큰 일이 뭘까요? 야, 이게 이제 엄청난 그 화두가 되신 거예요. 이동준환님한테. 자, 우리가 그러면 당주동 근처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큰 일이 뭘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사실은 이동준환님 논문 썼어요. 논문을 써요. 좀 원문방송에도 가끔씩 한번 나오는데 논문에 초기 교단 자료를 다 망라해서 써놓은 논문인데 여성학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미래의 여성학은 이동준환님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글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준환님이 내 사는 게 꽃병에 든 꽃나무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 살다 보니까 언젠가 시들면 버림받고 말 꽃나무 신세다. 그러니까 이게 삶에 진짜 큰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 그 당대 신분사회에서 소실도 신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원적인 도전. 이런 건 진짜 소중하죠. 한 인간으로서 정말로 그 삶을 박수 쳐드려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소실이라는 삶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구성을 받아버린 거죠. 그냥 있는데 내가 조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동지라는 이 대종사님을 만남으로써 이 동지라는 법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구성을 해가는 동진화로 전환시켰다고 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이 당주동 경성 임시 출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큰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불재중의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신개벽의 서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더 소태산 대종사의 뜻에 더 가까운 언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했지만 이 말에서 이동준환 선지는 가슴이 울렸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동준환 기록을 보면은 임무는 여기 당주동 임시 경성 출장소에서 입문한 걸로 돼 있어요. 4월 4일. 원명부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초기 교단의 원명부라고 이 기록이 있어요. 언제 들어오셨구만 그런 걸 이렇게 봐요. 저희들이 보는데. 근데 입회는 언제 됐냐면은 입문은 원기 9년 4월인데 입회는 원기 9년 7월로 돼 있어요. 3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무는 집으로 말하면은 문간 이렇게 열고 들어간 것이고, 입회는 그 본체의 문을 들어간 거다.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동진 선지는 향후에 경성교와 큰 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친모인 김삼매화까지도 출가하게 되고, 친모가 있고 또 식모도 있고 있는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분들이 다 입회가 됩니다. 대종사님. 이 교재 447쪽 보겠습니다. 447쪽 보면은 이동진아 집 지금 이쪽 가회동에 있잖아요. 가회동에. 근데 이 집도요, 나중에 대종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이 심장이 한번 울리고 나서요, 그 집도 팔아버립니다. 옛날에 서울의 집값은 지금이나 비쌌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 집을 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창신동, 지금 현재 창신동 회관 여기에 수양하겠다고 수양채로 해서 그 집을 이렇게 삼은 후, 이게 하여간 지금 가회동에 있었던 집을 팔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냐? 대종산 이 돈으로, 쉽게 말해서 남자 인재 양성단 의 성금으로 활용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종사님 아드님 박광전 이분이 최초로 그 돈으로 교육을 받은, 그래가지고 배제고로 알고 있어요. 배제고 다니고 나중에 일본 유학 동양대학 철학과 갈 때도 이 돈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심장이 울리고 나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그런 교육 사업에 사용합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글로서만 이게 파악하기 참 어려워요. 이 법문이 어떻게 심장을 울리게 만들었는가. 나도 심장이 울린 적이 있나? 생각합니다. 이거 볼 때. 그리고 그 돈으로 또 한편으로는요, 기록에 보면, 배산 옆에 보면, 지금 배산 가다 보면 현영동이라고 써졌어요. 배산 가다 보면 이렇게 옆에 도로 옆에 이렇게 어디로 빠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현영동 써졌어요. 배산 밑에 동네가 일부 옛날에 현영리였죠. 여기에 기록에 보면은 좀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얼마 정도 사고 나중에는 6,000평 정도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 땅값으로 서울에서 그 정도 사셨나 봐요. 이 돈으로 익산총구 농업부에서 이것을 경작해서 총구 경제에도 도움이 됐던 겁니다. 배산을 지나가다 보면 현영동에 있으면, 이 일대 이동진아님이 땅을 구입해서 이것을 익산 본관에서 농업부에서 경영해서 이렇게 총부가 또 나름대로 일정 부분 또 살아가셨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원기 11년 자신의 창신동 수양체마저도 원기 11년이죠. 이걸 경성 출장소로 희사합니다. 그리고 원기 18년에 전무출신을 출가하여 경성지부 교무로 임명됩니다. 전에 제가 대리교무도 했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성상왕가를 또 보시고 지나서 이동진화가도 갈 때 이런 게 없으면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거 뭐 지금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집들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 어떤 감각 감상을 통해서 그 현장을 봐야 그 현장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한테도, 야, 네가 교단에 뭐 얼마나 뭘 했다고 그거 갖고 쌩쌩내면 너는 여기서 육타오님한테, 야, 너 그러지 마 하고 육타오님 달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공주가
성성원댁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공주가인데, 참 구타원님 참 중요하죠. 구타원 이공주가인데, 이게 지금 지금 이공주가가 개동 10-3 대지가 한 60여 평, 현 개동길 103-15 이 정도 길, 이것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원기 13년까지 어찌 보면 초기 교단에서 익산 본관 외에 대종사님 법문이 가장 많이 설해진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설법지예요. 설법지. 왜냐하면 거기를 개동연구회라고 할 정도로 해서 개동연구회, 불법연구회 비슷하잖아요. 개동연구회라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예외, 법회도 그 공간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그럴 정도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경성 초기 제자 10여 명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청법 낙도를 했던 곳이고, 소태산 대종사도 이곳에서 2번이나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많이, 이공주가에 다니셨다. 특히 이동준아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공주 선진한테는 대종사님께서 계획교화 목표를 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타원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죠. 정산중사님이 나를 직접 찾아주셨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 해도 큰 행복되시지, 이 구타원님도 대종사님이 찾아가신 제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건 급이 달라요. 대종사님 찾아가서 한 제자분들은 급이 다른 제자예요. 급이 다른. 서울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총도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상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성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 하며 갑자기 제2차로 서울에 상경합니다. 2차로. 그래갖고 창신동 이동진화 수양체에서 원기 9년 10월 26일 날 교단 초기 교단의 중요한 인물인 민자연화, 이공주, 이성각, 그리고 이성각의 딸 김영신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계획적인 교화고, 그만큼 이공주를 크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사건이에요. 이제 원기 11년 2월 5일, 2월 달, 이게 초기 교단의 이 연수 계산이 참 어려워요. 이때 당대 다 음력 사용했거든요. 이걸 양력으로 하면 해가 바뀌어버려요. 음력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원기 9년이었는데 양력으로 하면 원기 10년이 되어버려요. 이거 통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양력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느낌은 음력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는 음력으로 해를 이렇게 오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음 해라고 말하면 이게 좀 그때 당대 감정하고 좀 달라지죠.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력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공주 30회 생일 잔치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야, 생일 잔치에 대종사님이 찾아주신 이 고마움, 이 사건은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저한테는 그래요. 이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집안에 그 일 있으면 정말 대대로 자랑하고 살죠. 가지고 이공주 집 사랑채에서 30세 30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때 대종사님께서 도덕 박사가 되라고 문답을 합니다. 문학 박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펴니까 도덕 박사가 되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도덕 박사가 되라. 요즘 도덕이라는 말은 오염된 단어입니다. 도덕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하지만 이 대종사님이 쓰신 도덕은요, 도는 지금으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그대로 더 낮추는 거예요. 진리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지금 표현을 한다면. 이것도 딱 맞는 말이 아닌데, 그럼 진리가 또 뭐야? 또 이렇게 되죠.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요, 이런상 진리에 근원해서 사막,
수행하고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신분의성은 실행하고 불신탐욕 나오는 버리는 이 공부를 놔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물질개벽 시대에 물질을 선영하는 동시에 항복시키는 정신개벽을 하는 그러한 도덕박사가 되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아마 이때 이분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이고 이 공주라는 병명,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이 되라는 이 공주라는 병명도 결국은 도덕박사가 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일명 이공주가를 개동 출장소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사적 공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적 공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동 연구회, 우리가 불법 연구회 그렇게 부르잖아요. 개동의 이런 이름만 봐도 이 장소를 대종사님께서 그 중요한 장소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 설해집니다.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이 중요한 법문인데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공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공주를 법랑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도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법설 기록을 거의 이공주 선지님께서 진짜 많이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시리즈로 월박통신 월보 회보로 읽는 또는 함께 읽는 정전해서 쭉 책을 내고 있는데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공주 선지님이 기록된 초기 교단의 기록인데 이걸 읽어보면 그 파괴력이란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이 공부에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소태산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막 듬뿍듬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이것이 월말통신 제1호에 실린데 이게 바로 기록된 소태산의 최초 법설입니다. 기록된. 그러면 이 법문의 중요한 걸 싫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서울에서요, 이것과 관계된 법설이 또 있어요.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설이 81쪽. 81쪽은 경성에 있을 때 이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강자약자 진화상 용법을 이렇게 좀 부연해서 이야기식으로 한 법설이 또 있어요. 나중에도 한번 이거 살펴봅시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강자약자 진화상 용법을 실질적으로 설명한 갑동리, 을동리로 풀어내는 약자로 강자되는 법설이 바로 이공주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살려내야 돼요. 또 대종사님하고 이공주 선지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공주 선진이 30세 생일잔치 때 대종사님은 몇 세일까요? 36세. 30대가 만나는 거예요. 아까 이동진화님은 몇 세라고 했죠? 31세 때 대종사님 34세. 한 3살 차이 난다면 구타원님하고 이공주 선지님하고 대종사님하고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어쨌든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볼 때 막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나는 진짜 생기가 있나? 생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생기를 공급받아야죠. 이 과정이 그렇죠. 이 편지가 있는데요. 83쪽 한번 펴봅시다. 83쪽. 88쪽.
88쪽, 88쪽 8번 나오죠. 어서 성불하시오부터 해서요. 제가 이 편지 내용을 잘라가지고 12번까지 생각하여 보시오. 그러니까 96쪽 나오죠. 여기까지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실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88쪽입니다. 어서 성불하시어 처사. 이게 대종사님 말한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 처사를 즐겁게 하여 주시오. 요즘 이런 말 하면 오해해요. 이게 벌써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사용이 지금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자, 처사가 이제 이와 같이 곤란하오나 앞에 나오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니. 공주의 성불할 기약만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성불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마음 공부, 정신개벽에서 마음 공부의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서 성불하여 불우한 여성들을 맡아가시오. 이 여성들을 이공주 선진이 그걸 지도할 수 있는 힘을 정신개벽의 리더자가 되시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독하다고 마시고. 와, 이거 뼈 때리는 말입니다. 고독하다고 그 말하지 마시고 어서 성불하시오. 고독하기로 성불할 기약이 있나이다. 고독하니까 성불할 기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봅시다. 우리 전반 회원의 취지가 성불하자는 뜻이요. 성불하자는 마음으로 본회를 창립하자는 목적을 겸하였으니 이제 급선무는 본회를 대강 창립하여 성불의 기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공주는 아무 염려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오. 거진 출진이라는 것은 오욕에 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지에 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가하는 건 제가 하니까 거진 출진 역할을 잘해달라. 뭐 이런 뒤에도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의미가 확 와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대종사님께서 훈련법을 발표하시고 이 일기법 뭡니까? 양식이죠. 양식인 매월 매일 성적조사법.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이 경성회원이 이공주에게 해서 이걸 시행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만 해도요. 그 당대에 이공주 선진 정도 돼야 이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한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동집이 바로 일기법을 미리 해본 그러한 시행지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일기법은 구타원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또 창신동 회관에서 전체 교도님들하고 같이 시행했던 그런 의미로 또 창신동 회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공주 선진이 전무출신 출가하기 전까지 계동야회라고 해서 회원들이 계속 같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거의 이때 당대는 주무 역할이지만 교무 역할까지 교무를 이렇게 뭡니까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죠.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이 초기요단의 정신이 이게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 계동 이공주가 근처에 민자연화의 오빠 되는 분의 별장이 계동 뒤 계산에 있었어요. 지금 계동 그 이공주가 집 가다가 보면 지금 현재 중앙고 일대인데 이곳에서 얼마간 이성각, 김명신 모녀가 얼마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때 대종사님 상경하시면 이곳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기도 했다. 그것도 여기도 대종사님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종사님 오셨다고 절하고 하니까 벌써 대종사님을 일경이 벌써 감시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 대종사님이 서울에서 무작정 막 다닌 게 아니라 조심조심 다녔던 거예요. 대종사님. 이 당대가 그래요.
그래서 그 뭡니까? 저기 북촌 북촌에 보면 개동길하고 가회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골목이 지금도 있어요.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일대, 그 북촌 일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촌이 정세권 씨가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개발업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사업가잖아요. 이분이 있어 이제 이 한옥 이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 한옥을 지금 현대식으로 이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참 중요한 것이 그 조선어학회 최대 후원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 조선어학회 건물도 희사 기부하고 그랬던 분이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은요, 실제로 한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종경 전만풍 상장에 보면 우리말로 앞으로 경전을 편찬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한글학회 그 공간도 다른 걸 볼 바에는 거기를 봐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한글로, 그리고 한문은 써놓고 여기에 한글로 토를 달아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중앙총부에서 유허일 선생님께서 한글을 강독도 합니다. 예외 시간에. 이렇게까지 그 당대 이걸 한다는 것은요, 위험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백낙전 선생님께서 대종사님을 불온한 사상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종사님은요, 정말 소문났으면요,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막 펑펑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 공간에 박사시환님이 사셨던 집이 있어요. 여러 집을 했지만 그중 흔적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시민선방. 거기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 박사시환님 그 오빠 되는 박해산도 사셨기 때문에 이 일대를 박사시환님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박사시환님을 통해서 그 일대의 제자들이 그 인연들이 대종사님을 만나게 됐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저번 때도 말했지만 성성원가 옆에 유심사터라고 있는데, 이곳이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월간 유심을 발행했던 곳인데, 이런 걸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잡지의 중요성도, 그때 대종사님이 가실 때는 그것이 없었지만 그러한 것을 보여서 이 간행물, 이게 전기 간행물을 필요하다는 것도 견문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과정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옆에 보면 유심사터 있어요. 성성원집. 거기도 한번 이왕에 가려면 그런 데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당대 이 북촌 한옥을 보시면서 이런 거 있어요. 유리창. 이렇게 앞에 유리창 막고 또 근데 현관을 만들어요. 이게 전통 가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앙총부에서 나중에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다시 할 때, 지금 총부가 보면 유리창들이 있어요. 종법실에도 유리창이 있고 공회당도 앞에 유리창 돼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이 다 이런 북촌 한옥집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구정원에 가보면은 앞에 이 현관을 돌출해서 다시 이렇게 빼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러한 경험,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정신개벽에 도움이 되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런 공간에서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문화기획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건 뭐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아는 것은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이 북촌길을 좀 확장해서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이제 뭐냐면은 후천개벽 사상과 그 다음에 이 불교 혁신의 그 장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 하나가 천도교 대교당. 이 교재 453쪽입니다. 천도교 대교당을 김영신 임하고 대동하고 여기서 방문해서 심거를 올리죠. 이게 심거를 올리면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이제 김영신님 이 회고담에서 나오는 건데,
공자님은 제 몇 동, 몇 동을 우리는 주로 썼죠. 무덤이라 않고 우리 몇 동을 나간다고 했지 무덤을 나간다는 말을 안 쳐. 몇 동에 가서 절을 하고 공자님이 자기 몇 동에 자기 묘에 가서 자기가 자기 묘에 절을 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수은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이 수은 선생이네요? 근데 대종사님이 이 말을 갖고 대종사님이 공자님이라는 소리는 안 해. 그것도 웃기죠. 이 말로는 대종사님이 공자님도 되고 수은 선생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환생설로 보지 말고요. 재불재성의 시민자리에서 보면은 같은 경지다. 이게 맞을 겁니다. 이론상 진리장이 재불재성의 시민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깨달은 안목의 깨달은 경지에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특히 뒤에 수은 선생 같은 경우는 개벽사상에 계승해 가는, 그러니까 앞에 개벽사상을 존중하는 그런 걸로. 이게 대종경 변이품 32장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면 내용을 아시고, 재밌는 것은 창신동 회광에 머무를 때 이성가, 그러니까 이공주 어머니죠. 고기를 사와가지고 부엌에서 공양원 조정건에게, 근데 옛날에 고기 쌀 때 뭘 넣으시? 신문지 같은 게 싸주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고기 싼 종이를 피니까 보통 내용이 참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보고, 그래서 이성강님이 푸죽관으로 달려가서 뜯다만 싸줄 때 뜯잖아요. 그것을 책을 구해오니까 이게 동학의 용담누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면 대종사님께서 무릎을 치며 이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갔다. 야, 이것도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 나 이런 것도 뭡니까? 이렇게 글로 써보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 같이. 이게 막 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용담누사 어딘가 따야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이다. 좋다. 금서라고 하면 정산누사님 또 다음에 읽으면 또 그렇지, 이런 말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 갖고 다 통하는 말이야. 막 이런 걸 막 드라마틱하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 이게 영향이 안 돼요. 고민입니다. 이게 누군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가다 보면 종록교당이 있습니다. 이게 종록교당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쌍을 두 번째로 서울에 모신 곳이기도 하고 서울교화의 연원지예요. 그래서 종록교당을 또 우리가 뒷일이지만 종록교당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각사와 조계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교 혁신을 하는 앞에 선배들의 활동을 대종사님께서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또한 당신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러한 현장 탐험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각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용성 스님이 대표인데, 이분이 민족대표,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시잖아요. 아주 소중하신 분인데, 이분이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 이런 운동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불교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시대화. 지성화보다는 우리는 시대화 요구가 있죠. 그래서 이 백용성 스님이 했던 불교 개혁. 그래서 이분도 전부 다 경전을 한글로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르간 통해서 서양 음악으로 노래를 시도했던 이런 것을 대종사님이 다 저는 가셔서 이렇게 참고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왜 그러냐면, 제자가 됐던 민자연화, 이성가, 김영신이 이당대 대각사 제자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대종사님께 다시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계사도 이 조계사에
조계사가 그 만해 한영훈님이 박한영 스님하고 같이 해서 지금의 불교의 총본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백학면 선사가 화주로서 방장으로 처음에 추대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백학명, 한용운, 소태산과 연결고리가 있는데, 한용운 선생님께서 조선불교 유신론 있어요. 유신론의 대종사님께서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죠.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불교 정전을 일제 때 하는데 혁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개선론으로 바꿉니다. 대종사님 개선한다는 게 대종사님 뜻이 아니에요. 혁신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한용운 선생님께서 불교 대전이라는 책을 하는데, 이게 대종사님 대각하시고 본 경전인데,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대종사님은 조계사를 우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책과 다 관계되니까 현장을 보시기도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모든 종교와 사상과 제도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목으로 이러한 종교, 그 다음에 교육제도, 뭐 기타 등등을 다 서울을 탐방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뭐 숨가쁘게 막 했는데,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밥갈기 한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눈으로, 자기 몸으로 이 내용을 밀고 가야 돼요. 자기 몸으로 밀고 가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바람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람 뭐 들어도 뭐 소용없네 이런 소리 합니다.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읽으시라고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은 뭐 했다고요? 제가 지금 서울성경집 코스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6개로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에 북종길 코스를 다뤄봤다 이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부가 서울을 이해하는데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